부터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의미의 구분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언어는 형식과 의미의 결합이다. 이건 언어의 기호성의 문제죠. 이건 언어의 기호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는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와지고 있는데, 거기 견해에 보니까 거기 나오는 지시적 의미와 지시설과 개념설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지시설이 있고, 이어서 두 번째 개념설이 나오네요. 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형식과 언어의 내용은 1대1이라고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어의 뭐죠? 일반성 중에서 언어의 사회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대체로 이것은 어디에서만? 고유명사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성되면 첨성되는 사본은 딱 하나뿐이죠. 1대1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개념서라고 하는 그렇지 않다. 대체로 여기 나오는 1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뭐과 언어의 추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기 나오죠. 그 밑에 소위 개념화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위 개념의 언어를 상위 개념의 언어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묶어가는 것을 우리는 개념화된다 그러죠.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 다시 한번 설명해보자면, 여기에 만약에 꽃이란 말이 있었을 때 이 꽃의 하위 개념은 아니다. 여기에 만약에 불국사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불국사라는 단어는 언어 형식과 내의 관계가 1대1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꽃이란 단어가 있다면 이 꽃이란 단어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나오는 국화까지, 그죠? 이러한 식물들의 공통된 특성을 묶어서 우리가 꽃하고 부른 것을 우리가 일종의 개념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아이가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 걸 거야. 그쵸? 하나만 더 할래. 의미를 단어를 나누는 기준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어휘를 가지고 잠깐 나눴을 때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대상의 뭐죠? 상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일반어가 있고 이어서 특수어가 있고, 이어서 대상의 유무입니다. 대상이 있냐 없냐. 대상이 있으면은 저는 뭐죠? 추상어가 있고, 이어서 뭐가 있죠? 구체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나무가 있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기 나무는 소나무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지?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진실하다가 있어. 이런 말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도 있네. 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추상어, 이걸 구체어. 이건 손에 안 잡히죠? 이건 손에 잡히죠? 이건 주관적이죠? 이건 객관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여기 나오는 일반어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추상어가 있는데, 일반어, 추상어는 대체로 어디에 많이 쓰죠? 실용적인 글에 많이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설명문, 논설문, 보고문, 기사문 이런 데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하여 여기 나온 특수어가 있고 여기 나온 구체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많이 쓰죠? 문학적인 글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맞죠? 아마 이래야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픽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여기 나오는 추상적이고 산만 세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수어와 구체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기출문제죠. 그렇죠? 다음 중 문학의 언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특수어와 구체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야.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미의 종류가 나와지고 있는데, 의미의 종류를 좀 특이하게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의미의 구분 1. 거기에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거기에 중심 의미가 있고, 이어서 뭐가 있죠? 주변적 의미 또는 보조적 의미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부수적 의미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죠? 1차적이며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말하죠. 즉 지시적이란 말이 좀 헷갈릴지 모르니까 사전적이란 말을 쓰랍니다. 대체로 1차적이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의미 영역에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침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둘 다 사전에 실려있는 단어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먹다란 말을 써보자. 이때 먹다란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과를 먹다와 여기에 술을 먹다란 말이 있었을 때, 실제로 여기는 지금 뭘 써야 되지? 먹다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먹다라는 말은 원래 입에 집어넣는다, 씹는다, 삼킨다, 세 가지 동작이 연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죠? 씹는 동작이 없네. 그러므로 뭐라고 써야 돼? 원래 마시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먹다란 낱말이 여기 나오는 뭐죠? 마시다의 의미 영역을 침범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면 뭐라 하지? 의미의 일반화다. 말의 의미가 점점 넓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의미 영역의 침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특히 이러한 주변적 의미는 특히 우리 국어에서 어디서 많이 나타나죠? 형용사의 의미적 전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국어는 감각어, 즉 형용사가 대단히 발달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뭐죠? 손이 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뭐죠? 행동이 가볍다. 하나만 더 쓰랍니다. 새빨간 거짓말. 우리 국어는 형용사가 대단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맵다. 그렇죠? 여러분 야무지다 이런 뜻이죠. 행동이 가볍다, 여기 나오는 새빨갛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의미 영역을 침범해온 단어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 보고 우리가 형용사 의미적 정의라 그러죠. 참 그 남자 짠돌이야, 짠순이야, 전부 다 뭐죠? 주변적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쵸? 아마 우리 교재 거기 나오는 어디입니까? 132쪽에 나오는 것, 133쪽에 나오는 건 모두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보시면 돼. 그쵸? 다음 이어서 일단 한 페이지를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한 장을 넘어가가지고 뭐가 나오냐? 우리 교재로 어디입니까? 2번에 의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가 나오죠? 의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로 136쪽이야. 136쪽이야. 이번에는 의연적 의미와 여기 나오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포적 의미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건 1차적이며 뭐죠? 지시적 의미입니다. 그죠? 1차적이며 지시적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함축적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체로 뭐죠? 비유와 상징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은 뭐죠? 2월 초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걸 뭐죠?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이건 내포적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의 언어에서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비유와 상징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죠? 아마 우리 교재 그 밑에 나온 이야기가 모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것은 아까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기호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건 대체로 여러분 자신 것과 개념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원래 단어라고 하는 것은 관념, 이런 말을 썼을 때 관념적이다 이랬을 때 관념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관념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서 그냥 연상으로 떠올릴 뿐이야.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갤럭시가 있어요. 갤럭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핸드폰? 우주란 말은 안 떠오르십니까? 예.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외연적 의미가 여러분 우주고, 이게 바로 뭡니까? 휴대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외연적, 내포적 이런 식의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가 나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번에는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기를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오냐? 언어 표현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의미다. 그죠? 문체적 의미다. 그래서 거기 사회적 요소, 사회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화자와 청자 또는 방청자와 연령, 성별, 직업, 사회, 지위, 친숙성, 그리고 개인적, 시대적, 지역적 말씨를 가지고 말한다 그랬네. 거기에 보면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화자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여기 아내란 말이 있는데 아내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여편네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말입니다. 화자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음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에서 뭐야? 방언의 구사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방언 지금 뭐죠?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고 토속성과 향토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은 인물의 성격 창조에도 대단히 기여하죠. 전부 다 뭐죠? 사회적 환경에 의한 사회적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번엔 정서적 의미야.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 언어 표현에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걸 감정적 의미다. 그래서 어휘, 뭐죠? 그 다음에 어조 등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뭐 있지? 잘한다, 이런 것이 잘한다, 잘한다 의미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의미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반사적 의미와 주제적 의미가 있어. 만약에 여기 나오는 사회적 의미가 화자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청자의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자가 있어. 여기에 남자가 있는데 남자의 이름이 임신중이야. 이랬을 때 이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성까지 보태니까 문제 있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1945년 해방공간에 여러분 자신 누가 있습니까? 문학가 동맹에 바가지가 있죠. 그죠? 필명 바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뭡니까? 한국의 계급주의 문학에 아주 선구적인 인물이었죠. 저 해방공간에 이러한 인물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이제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송이라든지 한아름이라든지 이러한 이름들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신 뭐가 나타난 거야? 여러분 하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어 순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뭐 있죠? 청소부보다는 뭐가 있지? 미화원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어 순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뭡니까? 팔싹둥이, 칠싹둥이 이런 말보다는 뭐야? 이른둥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야. 그죠? 맞죠? 청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그렇다.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유 배열입니다. 배열을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야.
그 별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더라고. 내가 잘 쓰는 말이지. 노인은 가난했으나 행복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 이리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딱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번 노인은 행복했지만 가난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위에 나오는 1번 문장에 비해서 2번 문장이 훨씬 뭡니까? 비극적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점이 어디에 찍혀있냐? 행복했다에 찍혀있고 여기는 가난했다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비극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제적 의미라고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주제적 의미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아마 이렇게 보셔야 할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의 종류에 한번 가보자. 다시 우리 교재를 어디로 왔냐? 우리 교재를 앞으로 와가지고 어디에 왔습니까? 거기 나오는 어디야? 거기 나오는 134쪽입니다. 135쪽이야. 거기는 다이어, 동이어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가볼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이게 단위어야. 이게 바로 뭡니까? 다이어입니다. 이게 뭐죠? 동이어입니다. 이번엔 뭐죠? 반이어야. 이번엔 뭐죠? 유이어입니다. 이이어. 그 다음에 상이어, 하이어. 우리가 의미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이어, 다이어, 동이어, 반이어, 유이어, 이이어, 상이어, 하이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리 했을 때 의미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재에 나오는 뭐죠? 단이어와 다이어입니다. 이때 이건 뭐야? 1대 1이야. 이건 뭐죠? 1대 다이어. 하나의 언어 형식은 하나의 내용만 나타낸다. 아까 잠깐 쓰려다 말았네. 뭐가 있지? 내가 이런 말 썼어. 무량수이란 말을 썼을 때 이건 뭐죠? 형식과 내용이 딱 하나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대체로 그래서 이건 어디에 많이 걸려든다고? 고유명사에 많이 걸려들고 그러므로 뭐과 언어 기호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대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형식과 내용이 일대다의 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쓴 게 이거야. 다리야 다리. 이때 나온 다리가 있는데 이때 다리는 뭐가 있지? 사람의 다리가 있어. 이번엔 뭐가 있죠? 책상 다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있죠? 개의 다리가 있어. 이랬을 때 이러한 이때 여기 나온 다리, 여기 나온 다리, 여기 나온 다리를 갖다 우리가 다이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김새도 다르죠. 또 형태도 좀 다르죠. 근데 뭐다 이걸 다이라고 이걸 다이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여신 여기 나오는 동음 이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온 다이어가 좀 더 정확히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말을 빼고 우리가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쓸래. 뭐라고?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프다란 말을 써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뭘 쓰려냐? 다리가 붕괴되었다 이런 말 써봐서 이리 했을 때 이때 이것은 여러분 보신 대로 뭐죠? 신체 부위명이야.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죠? 교량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다리는 이 세 개의 다리는 뭐죠? 본질적 속성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속성 유사성 전혀 없습니다. 먼저 다이어와 동음 이어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먼저 다이어와 동음 이어를 구분하고 계신다. 먼저
여기는 다이어는 본질적 속성이 유사해야 되고 있는 속성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다리, 책상 다리, 개의 다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 상체를 떠받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상체를 떠받들고 있다는 본질적 속성의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이건 속성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이어와 동음, 이어의 차이예요. 다이어와 동음, 이어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가 있죠? 여기는 눈을 다쳤다란 말이 있고, 이번에 뭐죠? 눈이 내린다란 말이 있었을 때, 여기 나온 눈과 여기 나온 눈은 소리값은 같죠? 형식은 같아.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 그러므로 뭐죠? 동음, 이어관계에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동음, 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이번에는 세 번째 동의어야. 이렇게 쓸래. 이번엔 말입니다. 이음이야. 음이 달라. 그러나 뭐죠? 의미는 같아.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말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 말 중에서 여기는 동음이어란 음은 이음이란 음이 달라. 그러나 뜻이 완전히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 아우란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항상 같은 뜻으로만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음, 이어, 이음, 동의어인데 비슷비슷해가지고 말이 헷갈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삼각형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모꼴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음 동의어라고 이렇게 한다. 이음 동의어라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번에는 뭐죠? 유의어야. 여기 나오는 유의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써요. 뭐라고? 사이비다. 사이비가 뭐야? 비슷해. 그러나 항상 같은 것은 아니야. 비슷해. 그러나 항상 같은 것은 아니야. 내가 잘 쓰는 예를 한번 써보자. 여기에 뭐가 있어? 틈이 있어. 뭐가 있어요? 겨를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사이가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날 틈이 없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날 겨를이 없고 내가 너를 만날 사이가 없어. 그러나 문틈에 옷이 걸릴 수 있지만 문 겨를에는 옷이 걸릴 수 없습니다. 문 사이에는 옷이 걸릴 수 있나? 있겠다. 그죠? 그러므로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같을 때가 많아. 여기에 만약에 범과 호랑이를 썼을 때와 여기에 나오는 뭐죠? 누이와 누나를 썼을 때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이란 여동생과 누나를 포함하는 말이지만 누나는 손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어. 그렇죠? 내가 이 말과 아울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오랍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랍이는 뭐죠? 오빠와 남동생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랍이와 오빠를 항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이란 말을 쓸 때 손이 누이, 손 아래 누이 이렇게 구분하거든. 그러므로 누이는 누나와 항상 같은 말일 수는 없다. 같은 말일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건 어쩌죠? 여기 나오는 이음 동의어는 항상 바꿔 쓸 수 있고 이건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은 여기 나오는 뼈와 가시가 항상 같을 수는 없으며 거기 나오는 머리와 대가리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육상 동물은 뼈, 생선은 가시. 그죠? 모든 육상 동물은 머리, 조류와 생선은 대가리 이렇게 구분하죠. 껍질과 껍데기를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껍질과 껍데기를 구분하듯이 껍질은 부들부들, 껍데기는 딱딱 그러죠. 껍데기는 딱딱해야 되고 껍질은 부들부들해야 되니까 이러한 용례의 차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 용례의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화장실과 여기 나오는 변소를 구분해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화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말입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고 엠보싱 화장지가 있고 잡지가 있고 거울이 있고 그래. 변소 일단 문고리 잡고 있어야 돼. 혼자 가기는 좀 그래. 누가 오면 소리를 내줘야 돼.
전부 다 뭐죠? 느낌의 차이죠. 느낌의 차이야. 이게 바로 뭐죠? 전부 다 유의어다. 항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바꿔 쓸 수 있을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 나온 동의어와 유의어의 차이다. 동의어와 유의어. 그런 건 아닌데 세상이 변하면서 여기 나오는 속옷과 내의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아니, 속옷을 한자로 쓰면 내의인데, 한자로 쓰면 내의인데, 요즘에 내의는 거의 방한용으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러닝이나 팬티를 그냥 속옷이라 그러고, 내의는 거의 방한용으로 이렇게 의미가 분화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이리 했을 때, 저쪽에 한번 갈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단위어는 여러분 자신들로 뭐죠? 언어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동의어, 유의어, 이의어, 다의어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뭐과? 언어의 자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언어의 자의성이 뭐지? 언어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인데 말입니다. 그 둘의 관계가 전혀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언어의 자의성이죠. 언어의 일반성에 보면은 언어의 기호성,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창조성, 선조성 나오죠? 거기서 오는 말이야. 그쵸?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거기 나온 반의어입니다. 이번 5번째 반의어인데, 이 반의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는 이렇게 해요. 중간항의 유무야. 중간항이 있냐, 없냐.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를 중간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간항이 있냐 없냐. 만약에 중간항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하게 상대반이라 그래. 없으면은 뭐라 하죠? 모순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어? 진보가 있어. 진보의 반의어는 뭐죠? 보수입니다. 여기의 반대말은 뭐냐?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요. 여기에 날씨가 덥다의 반대말은 춥다입니다. 그죠? 그쵸? 여러분들 하신 대로 뭐야? 또 뭐가 있을까? 모순반이, 죽다의 반대말은 살다요. 이리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뭐죠? 당연히 중도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다양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선선하다, 시원하다, 그저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러한 등등의 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항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것을 상대반이는 아시죠? 언어의 분절성, 언어의 불연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의 분절성은 뭡니까? 현실 세계는 연속적이나 언어 세계는 불연속적이다. 현실 세계는 연속적이나 언어 세계는 불연속적이다. 이게 언어의 분절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갖다가 나눈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름인지 봄인지 참 애매해. 한낮은 더워. 그러므로 도대체 여름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하냐면 상당히 애매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입니다. 그 중간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모순반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하여 이번엔 뭐죠? 이번엔 관계반이라는 게 있다. 연한 관계반이란 무엇이냐? 우리 여학생과 저의 관계를 따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죠? 특별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죠? 관계반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묻죠. 도대체 우리가 알기에는 회색이라는 색깔은 존재하느냐? 회색도 보면은 굉장히 밝은 회색이 있고 어두운 회색이 있는데 회색을 명쾌하게 회색하고 이름을 구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회색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기 나오는 상대반이 때문입니다. 언어의 분절성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회색도 상당히 색깔이 다양하거든. 그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죠?
언어의 분절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언어의 분절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반이어가 와야 되는데 잘못 왔다. 그죠? 이렇게 와야 돼. 그죠? 언어의 분절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이어 하여야. 이건 아까 해버렸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묘 개념을 가지고 따졌을 때 상이어 하여야. 이때 그런 상이어란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일반어를. 이건 무엇을? 특수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있죠? 언론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게 신문 이런 말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의 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말이 만들어져. 언론 안에 신문이 들어가죠. 그죠? 이걸 상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움직이다란 말이 있어. 여기에 뭐가 있죠? 뛰다란 말이 있어. 이것도 당연히 뭡니까? 상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개념화한다고 한다. 개념화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아마 이리 보시면 될 거야. 아마 이리 보시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미의 종류는 결국에 여기 나오는 뭐죠? 이거 있죠? 이거 묶어야겠다. 상이와 하에는 뭐과? 언어의 추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할 때 언어의 일반성이 있는데 언어의 일반성은 언어의 자의성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 그 다음에 언어의 추상성이다.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잘 안 나온다. 이것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언어의 일반성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의미론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물론 언어의 사회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기호성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 가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더라. 왜? 의미론과 묶어서 시험에 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다 이어서 자, 우리 교재가 뭡니까? 그 내용이 쭉 너무 질비해서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우리 교재 어디에 와 있냐? 바로 거기 나오는 142쪽에 와 있습니다. 의미의 변화입니다. 의미가 변화하는데 의미가 변화한 건 전부 다 언어 역사성을 그 전제로 합니다. 역사성이 뭡니까? 언어는 신생, 성장, 사멸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언어는 신생, 성장, 사멸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뭐죠? 언어적 원인이야. 거기 첫 번째 언어적 원인인데 언어적 원인은 언어 자체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중에 첫 번째 뭐야? 통사성이야. 뭐라고 나오던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된 의미로 의미가 바뀌는 것. 정반대 의미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개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거 있지. 제정국어엔 이게 나옵니다. 별로. 이 별로란 말은 중세국어에서 긍정적 의미로 썼으나 현대국어에서 뭘 넣어줘? 이건 부정적 의미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반대 의미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반찬이 별로 좋구나 그러면 특별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뭐죠? 너 어제 소개팅인데 그 남자 괜찮던? 별로? 하면 부정적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험 잘 봤니? 별로? 이건 부정적 의미야. 전라도 말에 지금도 있어. 그죠? 야, 그 남자 성격 어쨌든 벨라도 이상하더라. 이때 벨라도는 여기 나온 별로의 특별히 이런 뜻입니다. 전라 방언의 일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된디. 싸다란 말이 있어. 결국 이 말이 싸다로웁니다. 그런데 이 싸다란 말이 15세기에 뭐였어? 고가였어요. 현대 국어에서 뭘로? 저가로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다음,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써볼래. 여기 엉터리란 말이 있어. 엉터리란 말을 쓰려는데 엉터리란 말은 15세기에 이런 뜻이었습니다. 뭐야? 완전 무결한. 완전 무결한. 그러나 여기 나오는 현대 국어에서는 대체로 뭡니까? 허술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므로 15세기에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엉터리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없어지고 말입니다. 단지 엉터리만 남아가지고 허술하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정반대 뜻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통사적 원인에 의한 의미의 변화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할 게 몇 개 있는데, 첫째, 여러분 뭐죠? 아시죠? 주책과 주책 없다가 둘 다 동의합니다. 주책이란 말이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도 뒤에 없다란 말이 붙었으니까 정반대여야 되는데 동의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안절부절과 안절부절 못하다는 동의합니다. 안절부절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뒤에 못하다라는 부저가 붙었기 때문에 정반대해야 되죠. 그렇죠? 이건 동의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분리시켜서 세 번째요. 이거 있죠? 우연하다와 뭐죠? 우연찮다가 동의어요. 우연하지 않다 합니다. 이건 필연이야. 그런데 나는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 나는 그녀를 우연찮게 만났어를 동요로 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우연찮다는 뭘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나는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 나는 그녀를 우연찮게 만났어. 이 둘 다를 동요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네 번째요.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뭐죠? 칠칠하다란 말이 있는데 이때 칠칠하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하고 줄이고 행동이 조신하다요. 그래서 가지런하고 곱고 행동이 조신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우리 여학생이 어머니 일을 도와주다가 접시 하나 깼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칠칠하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걸 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죠? 뒤에 반드시 이 말이 붙어야 돼.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니? 해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칠칠하니? 이렇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정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말입니다. 어느 의미 변화가 완료된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현재 여기서까지는 진행 중인 단어들이야. 이건 진행되면 안 되는 단어야. 이건 진행되면 안 되는 단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렇죠? 이건 뭐죠? 의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경우야. 이건 뭐죠? 의미 변화가 진행 중이야. 이건 의미 변화가 지금 뭐죠?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구분해 주입사에서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자, 거기 나오는 별로 이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어 원선이 나오는데 민간어 원선은 저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비과학적, 비논리적 언어 연구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래. 넘어가니까 거기 나오는 게 디귿번에 뭐가 나와? 두 번째 생략이 나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단어 일부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그대로 남습니다. 단어 일부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저절로 그대로 남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었니? 이때에서 밥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아침이란 말이 들어가도 너 아침 먹었니 해도 이때 아침을 시간적 의미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아침 했던 것, 여기 나오는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뭡니까? 밥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것이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다이어로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아침이란 말은 시간적 의미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밥이란 말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므로 일대 다의 다이어가 돼버린다. 일대 다의 다이어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머리와 머리카락을 함께 써서 너 머리 잘라니? 그죠? 너희 머리하러 가니? 이랬을 때 그냥 머리도 모두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그대로 단어에 남는 경우야. 여기에 코가 있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래. 그랬을 때 이걸 뭘로? 코라고. 야, 너 코 나왔다 하니까 탁 닦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의 코는 나와 있죠. 코가 푹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됐습니까? 다 이어서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절단인데 여기가 뭐라고 써있어? 역사적이야, 사회적이야. 그러나 여기 나온 것은 뭐죠? 여러분 자신 이적이야. 거기 나오죠? 한국어를 한결에, 그죠? 아파트 나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번 써볼게. 볼 포인트 펜이야, 그죠? 이랬을 때 나오는 포인트는 이걸 빼는 거야, 그죠? 볼펜이야, 볼펜이야, 그죠? 맞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어 일부를 생략시켜도 단어가 그대로 뭡니까? 의미를 갖는 경우인데 이건 일부러야. 아파트먼트에서 먼트를 잘라버려. 아파트 해버리면. 그죠? 단어 일부를 생략해. 그래서 뭐라 그래? 한국대학생총연합 이렇게 오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자신 일종의 절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전대조대 하는 것도 일부 절단이고 인위적이야. 그저 사람들이 숙지하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여기까지, 여기 나온 생략과 통사성, 이것 때문에 의미가 변한 것을 우리가 언어적 원인이라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언어적 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틀 동안 쉬면서 집에서 대문 밖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전혀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뭘 좀 타이핑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앉아서 책을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나가자고 해서 집 앞에 와서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증림산 밑에 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적고이라는 곳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길에 보면은 수자타라고 오다가다 보는 데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우리 집사람 수자타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부처님의 7번째 부인의 이름이 수자타야. 그 부처님의 요리를 담당한 여자였거든. 성질 더러운 여자였거든. 성질 더러운 여자였는데 여기 나오는 뭐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야, 이 여자가. 근데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음식을 해서 만들게 받침으로 해서 성격이 개조된 여자 이름이 수자타야. 근데 아마 7번째 부인일걸? 그랬더니 중도 결혼한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기만 안 먹지 하고 내가 놀려 먹었어요. 놀려 먹었는데 사실은 뭡니까? 수자타가 석가모니 이야기는 정말 많죠. 석가모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이건 수자타가 7번째 부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변을 빙빙 살고 있던 7번째 여자 제자예요. 여자 제자요. 그래서 아무튼 해서 내가 7번째 부인이라고 집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7번째 여자로는 7번째 제자였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쭉 오다 보면 무등산 산자락에 절들이 엄청 많네. 근데 거기 가는데 저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연등 단다고 밑에 쓰여 있더라고. 연등산. 그래서 접수처 야단법석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저런데 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부처님께서 들에 나아가 단상을 세고 불법을 강하시는 자란 뜻이다. 야단법석이. 이것이 오늘날에 소란섭다의 뜻으로 바뀐 것은 수업 중에 떠든 놈이 꼭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떠든 놈들이 많다 보니까 야단법석이란 말이
뭐죠? 야단스럽다. 법석을 떤다란 말로 현대 국어에 남은 것이다. 모두 한자의 손말대에서 부처님께 들에 나아가 단상을 세우시고 불법을 강하시는 자리. 그래서 어느 절이나 가도 야단 법석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결국에 이것들이 모두 한자라는 이야기지. 실제로 한자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쓰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전부 다 뭐죠? 이것들이 한자라면 순수 우리말은 아니고 법석을 떨어야 할 때도 어디서 온 거야? 야단법석에서 말이렇게 어휘 싸움은 이렇게 가야지 않겠느냐? 어휘 싸움은 이렇게 가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하고 정말 제가 많이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어휘 싸움이거든.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어에 정말 비슷비슷한 단어, 비슷비슷한 어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를 갖고 와.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한자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기는 편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식으로 막 길가에 있는 글자들 봐주는 거. 그치? 뭡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제풀이 같은 걸 수업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문제풀이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40점짜리가, 영어 40점짜리가 80점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문제풀이 같은 걸 받아갖고 각 과목당 2개씩 더 맞기. 1개씩만 더 맞기. 각 과목당. 그러면 평균 5점 올라가요. 과목당 1개씩만 더 맞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건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학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늘 말씀드려 혼자 공부하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스터디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막판에는 스터디 도움이 안 돼. 문제풀이를 받으면서 과목당 1개씩 더 맞기. 운이 좋으면 2개 더 맞기. 1개씩만 더 맞으면 평균 5점 올라가는데 과목당. 그때 평균 5점이면은 그 안에 몇만 명씩 몰라. 그렇죠?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후에 수업 안 받으시면 꼭 좀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